노유진의 정치카페 시즌 2.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국어교과서에 추석에 관한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딴 기절은 생각나지 않는데 이 기절이 생각나는군요. 쏟아지는 과일에 아이들은 떡 타령도 잊었다. 요즘이야 뭐 과일, 떡 이런 것이 그렇게 귀하지 않으니 우리 지금 아이들이 뭐 떡이나 과일로 감동할 리는 거의 없겠죠. 우리가 풍요 속에 살고 있다지만 과연 또 이 풍요 속에서 우리는 또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악평론가 강은입니다. 그리고 언론 전문가 양문석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이 가까워졌습니다. 밤도 익어갑니다. 감도 익어갑니다. 더 저학년으로 내려가셨네. 네, 그리고 강상구 정의당 전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할 얘기 없습니다. 자기도 하나 외울라 하는데 아니, 왜 지금 할 그래? 얘기 없어요. 뭐 방금 막 생각해봤거든요. 역시 나는 없구나. 없어 보이기는. 공부 제일 잘하시는 양반이 꼭 저랬단 억수로 말이에요. 없어 보이네. 네, 추석 연휴가 뭐 이제 이틀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또 추석하면 뭐 풍요로움의 상징이지만 또 스트레스가 풍년인 시즌이기도 합니다. 몇 시간씩 걸려서 간신히 가서 뭐 음식 만드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이 명절 때 뵙는 어른들의 그 참 다양하고도 수많은 참 레파토리 바뀌지 않는 잔소리. 참 이걸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인터넷에서 추석 검색하면요, 연관 검색어로 추석 잔소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뭐 말 다 한 거죠. 여기 계시는 양박이나 강들은 명절 때 어떻습니까? 아직도 추석 잔소리 듣는 입장이신가요? 제 입장에서는 잔소리를 하는 입장 아니에요? 이제?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도 김영란법 이야기할 때 좀 자랑을 했었잖아요. 한때 명절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선물 리스트가 50개까지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4년. 그런데 다시 3개, 4개로 줄어들면서. 그래도 3개, 4개 나오네.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인심 무서운 거 충분히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가졌으나. 막상 당하고 보니 역시 서운하기는 해. 도대체 당신은 밖에 나가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 이건 잔소리가 아니라 질책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진실이죠. 제가 진실. 일주일에 한 75만 원 정도의 돈을 벌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때 연간 연봉 1억 2,100만 원, 그 다음에 통장에 꽂히는 8,900만 원. 대한민국 차관 자리가 그 정도 딱 주거든요. 차는 장가는 에쿠스, 그 다음에 차가는 체어맨, 이런 거 타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75만 원 정도 벌고, 그 다음에 술값, 담배값, 기름값 하고 나면 집에 한 10만 원 갖다 주고 이러니까 우리 집 사람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잔소리 내공으로 발산이 되죠. 잔소리 하면 우리 집 사람이 내공 한 3갑자의 절대 고수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 강대는 어떻습니까? 추석 잔소리. 아니 뭐 저는 저한테 잔소리 하는 사람이 없고요. 왜냐하면 다음 주가 추석이잖아요. 제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잔소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저는 추석 이번 주거든. 이번 주 내일 모레구나. 내일 모레. 아주 바로 코앞이네요. 아주 추석에 대해서 감이 없는 분이네. 그러니까 감 떨어지는 소리를 하죠. 저는 이제 제가 자주 듣는 얘기가 단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우리 식구들은 별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아마도 이제 추석 때 내려가서 주민들을 행여 만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 옮기라고? 당만 그닥 아니면 자네는 되네. 이 얘기를 10명을 만나면 10명이 해요. 정말로. 그러나 저는 꿋꿋하게 정의당임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닐 겁니다. 당 옮겨라. 그래야. 왜 그러십니까? 정의당 방송입니다. 저는 전 평생에 딱 듣는 잔소리가 저한테 저는 장남이니까 부모님 말고는 잔소리할 사람이 없죠. 딱 하나 있었는데 레퍼토리가 180도로 바뀌었어요. 한 15년 전까지는 한 20년 전까지는
아유, 언제 살 좀 찌는 거 보고 우리 죽어 보나 그랬거든요. 하도 어릴 때 말라서. 근데 이제는 이제 소원을 충분히 너무 들어드리셨네요. 너무 나중에 추석 때 이야기 한 개만 한다면 이제 학교 다닐 때 수배를 받아가지고 그 추석 이런 거 집에 못 가잖아요. 한 3년을 이제 수배 생활을 하면서 살짝 뒷문으로 그 집에 들어가면 우리 할머니가 그래도 그때 지금 제가 한 90kg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72kg, 73kg인데 우리 할머니 저를 보면 아이고 아가 배짝하고 덩짝이 붙어갖고 배짝하고 덩짝이 붙었고 이게 뭐고 이놈의 나라 새끼들이 도대체 일로 얼마나 괴롭히서 이 80여 할머니가 오로지 평생 태어나서 1번만 찍었던 그분이 당신의 손자가 살 빠졌다고 72kg가 빠진 살은 아니잖아요. 나라가 다이어트를 해주셨네 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자분들 특히 며느리들 뭐 또 특히 또 취업 못한 청년들 청년들 정말 그 잔소리가 얼마나 큰 상처가 돼서 오는 경우 많고 정말 이 어른들의 잔소리 폭탄을 피하려고 별의별 방법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뭐 고향에 못 내려간다는 알리바이용으로 가짜 해외 학회 초대장까지 다운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가짜 깁스도 절찬 내에 판매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가짜 깁스. 기부스. 우리는 기부수지. 깁스. 이게 이제 그 명절 노동에서 면제되기 위해서. 옥션에서 판대요. 예, 판대요. 예. 아니 근데 그게 그런 것도 알아요? 옥션에서 일을 안 갈 수는 없고 없는 게 없군요, 가는데 요즘은. 이제 추석 노동에서 이렇게 열애. 그러면 주로 팔에 그렇죠. 끼는 기부스를 예. 팔겠네요. 네. 저는 처음에 다리 생각했거든요. 아니 다리를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전원 붙일 수 있으니까 더 불편하지. 그렇군요. 네. 저는 추석 때 기부수를 한 게 아니고 제가 방위를 썼거든요. 1년 18개월짜리 방위를 썼을 때 기부수 한 번 해가지고 한 3개월을 특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혜는 누가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 공간을 열어서 스스로 만드는 게 특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런 수많은 이런 이 추석 노동과 관련해서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훌륭한 해결은 사실 모든 조직이든지 그 리더가 CEO가 올바로 서야 그 조직이 바로 쓴다거든요. 근데 또 이런 집도 많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나서서 먼저 전을 붙이는 집들. 그래서 오히려 며느리들을 추석 연휴 때 쉬게 하는 집들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아요. 보기에도 좋고. 근데 참 이런 집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자, 지금 고향으로 이동하면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추석을 맞아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추석 특집 비정치 카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잠시나마 스트레스 없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노유진의 할 말은 합시다. 명절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뭐 참 많이 있겠죠. 명절 음식, 뭐 차례, 뭐 그리고 추석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뭐 세뱃돈,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아마도 젊은 분들은 이걸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명절 특집 영화, 그리고 드라마, 또 추석 개봉 영화. 그리고 또 평소 바빠서 못 봤던 드라마들은 또 이렇게 연휴에 몰아서 또 보기도 하잖아요. 아마 이번 명절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올해 상반기 드라마 하면 이 작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물론 중국 대륙까지 뜨겁게 달궜던 드라마, 바로 태양의 후예죠. 우리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사랑하신 드라마입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태양의 후예 보셨습니까? 두 분 다? 우리 강 대변인. 저는 봤습니다. 봤어요? 네, 저는 2번. 그런 우익 드라마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그거를 2번이나 봤다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놀랐지, 솔직히. 아니야, 본인이 제일 놀랐지. 난 영화인 줄 알았어, 그게 들어. 그래요? 아니, 정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고, 그 다음에 젊은 당 활동가한테 제가 태양의 후예 봤는데 재밌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형 같은 사람이 그런 걸 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옛날 같은 몰매 맞을 일 아니야. 언제 왔냐면요. 총선 끝나고 이게 총선 때 방송했을 맞아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선거 뛰느라고 못 보고 총선 끝나고 나서 정의당 후보들 대부분은 좀 쉬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쉬어야 돼. 네, 많이 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16편을 다 다운받아가지고요. 내리봤습니다. 내리봤고. 근데 그걸 먹고 다 치고 그럼 두 번씩이나. 아니, 저 혼자 이제 슬픔을 사귀면서 16편을 봤는데요. 우리 애가 거의 16편쯤에 아빠 뭐 해? 이러면서 이걸 보더니 너무 재밌다고. 다시 보자고. 그래가지고 애하고 한 번 더 봤어요. 그래서 2번 돌아서 봤고 저는 사실은 송중기 나오잖아요. 뽀샤시하게 생긴 남자 나오는 드라마를 제가 좀 좋아해요. 혹시 성적 취향이 그런 쪽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커밍아웃? 아니 제가 젊어서 그랬으면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 애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언론 전문가에서 양박은 언론 전문가니까 당연히 봤겠지. 저는 이제 띄엄띄엄 그 집사람하고 우리 중학교 1학년 아들내미가 보는데 저는 너무 당혹스럽어. 우리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내미가 송혜교가 나오면 막 손가락을 가려요. 왜? 얼굴 자체만 봐도 얘는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손가락을 가리면서 송혜교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둘이 키스 씬이 나오면 그 우리 집사람이 여보 쟤 좀 말하면 키스신을 보면 막 손을 눈을 반 정도 가리고 지 대가리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막 밀면서 이 가재미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 품 사이라.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제까지 지네 엄마하고 같이 그 같은 침대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안대로 내보내야 되겠다 해서 바로 거실로 쫓겨났습니다. 태양의 후예가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걔 혼자서 거실에서 혼자서 자요. 태양의 후예 때문에 애 하나가 침대에서 거실로. 평생을 엄마 궁뎅이 붙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 자던 애가 태양의 후예를 보면서 안 되겠다고 지네 엄마가 단호히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어떤 특정한 그 작품이 나오면 파편을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파편을 맞았던 대표적인 선수가 우리 집 중학교 1학년짜리. 역시. 아니 그래서 언론 저는 전문가 집안답습니다. 근데 언론 전문가하고 태양의 후예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요 잘난 체 한번 하면 우리나라 드라마의 정책이라는 게 없었어요. 외주 정책부터 해가지고 한국 드라마 정책에 있어서 그 스타 시스템을 처음으로 발표해가지고 기자 70명이 제가 썼던 그 발표문을 기사로 쓴 적이 있었어요. 2006년에. 그럴 때 그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작가료. 그 다음에 이 주연 3인에 대한 출연료 평균 이런 거를 갖다가 10년치를 준비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한국의 드라마 시스템이 상당 부분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똑같은 거잖아. 비 오는 씬을 소방차 3대를 가지고 쏘아주는 거하고 1대를 가지고 쏘아주는 거하고 지붕에서 물조리개를 가지고 내리는 거하고 씬의 그 실감도가 완전 다르잖아요. 왜 제작비가 떨어지느냐. 주연 배우 한 명이 제작비의 30%를 가져가는 이러한 그 나쁜 이 제작 환경이 우리나라 환경이잖아. 언론 전문가 맞네. 맞기는 맞네. 아니 지금 언론하고 관계 있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얘기는 손님한테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군인이 과연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를 낳았지만요. 또 특유의 이 단아까 이 체의 그 주인공 군인의 말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금지된 말투일 거예요. 네. 하여튼 오늘 스튜디오에 비정치 카페 처음이죠.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태양의 후예 제작자시죠. 그리고 컨텐츠 W 대표이사인 서우식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참. 혼자 나오셨네요. 이런 사람이. 다음에는 제가 송중기 같이 좀 오시지. 정말로 송중기 씨요? 송혜교 씨 아니시고요? 저는 송중기입니다. 성적 취향이 좀 아니라니까 특이하다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송중기 씨처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근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에 앞서 축하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지난 8일이죠. 제11회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 태양의 후예가 3관왕을 기록했답니다. 한류 드라마 최우수 작품상, 주제가상, 남자 연기자상, 송중기가 받았네요.
하여튼 뭐 상금은 없죠. 예, 상금은 없습니다. 그래도 뭐 축하드립니다. 그 백상을 받았는데 백상이 이번에 상금이 아니고 부상이 생겼더라고요. 예. 백상은 본래 상금 없지 않았나요? 네. 근데 부상이 차량을 한 대가 나와가지고 그 차량을 팔아서 스태프들한테 보너스로. 양심적인 제작자시네요. 아, 그럼요. 네. 저는 뭐 그 차량을 오늘 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난 이런 양심적인 제작자 많이 못 만나봤어요. 그 예전에 한 20년 전부터 강원 선생님께 양심이 있어야 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많이 배웠죠. 그랬어요?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원래 때린 놈은 몰라, 맞은 놈만 알아. 예, 사실 뭐 곧 아시게 되시겠지만 우리 태양회 서울시 이 대표는 저랑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영화할 때 동료였고, 예, 굉장히 참 많은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오늘 그 태양회 제작자로 나오셨으니까요. 일단 먼저 뭐 정말 뭐 올해까지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올해 뭐 최고의 히트작 1년 뭐 모든 방송사를 통틀어서 뭐 최고의 히트작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작품인데 그렇게 이렇게 성공할 줄 예상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네, 솔직히 못했고요. 제가 방송에서의 성공이라는 개념을 잘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작품이죠 드라마로는. 네, 드라마로 계속 영화만 계속 했었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원래 뭐 모를 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 이야기 들으려고 지금 이 방송하는 거 아니거든. 우리 서 대표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방송국 분들하고 뭐 작가 회식을 하는데 목표가 뭐냐 그래가지고 최소한 우리 좀 격이 있지 30% 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모두 다 지금 장난치냐고 시청률 30% 예전 같으면 모르겠는데 90년대 모래시계급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6년 동안 시청률 30%가 주말극 말고 미니 시리즈에서 아마 기억나실 텐데 해가 품은 달이 41% 해품달 41%가 나오고 그 후에는 20% 넘는 금의 히트작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30%를 넘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격려를 했는데 역시 방송을 잘 모르셨군요. 네, 표정들이 저런 사람이 제작자인데 이 일을 어쩌라 큰일 났다라는 표정이고 갑자기 신뢰가 확 떨어지는 분위기. 네, 거기다가 저희가 좀 여러 가지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미쳤다였어요. 방송을 너무 모른다. 제가 봐도 미친 말이네요. 제작비가 보통 평균 한 4억 정도면은 4억에서 5억 정도. 편당 제작. 편당, 한 편당. 이제 그것은 탑스타를 쓰고 좋은 작가를 쓰고 퀄리티를 높여서 만드는 그 정도가 이제 일반적이었었는데 처음에 이거 제가 제작비를 짜보니까 9억 5천이 나오더라고요, 편당. 그래서 그때는 이제 꿋꿋한 신념으로 잘 만들면 뭔가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현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것이 굉장히 무모한 시도였고 그 다음에 누구나 사전 제작 여지껏 다 실패했다. 장기 해외 로켓 다 실패했다. 이 무모한 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사실은 캐스팅 다 되고 촬영 직전에 현실을 알면서부터 이 일을 정말 어떻게 끝내야 되나를 걱정을 많이 하면서 찍었는데 접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현실을 깨달으신 그때는 오히려 그냥 미친놈으로 가는 게 나아요. 예, 나는 미쳤으니까 그냥 끝까지 가자. 그런데 중간에 참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 작품은 촬영을 잘 못 끝낼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저 작품 가다가 뭔가 사고가 날 것이다. 저렇게 무모한 시도는.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 촬영이 다 끝나고 하니까 가장 나오는 저 작품은 엄청 망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악의 드라마로 남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실제로 결국 KBS에서 방영됐는데 네. 그 KBS의 드라마국 PD가 네. 동료 PD가 그런 예언도 했어요 저한테. 네. 제가 볼 때 그러셨어요. KBS 드라마 사상 재앙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재앙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많았고 이게 또 재난 장면이 있잖아요. 그 찍은 대로 간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 순간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버티고 갈 수밖에 없었고 사실 결과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궁금해. 저도 초조했고요. 예전에 왜 극장 개봉을 하게 되면 좀 일찍 가가지고
예전엔 그랬거든요. 이렇게 극장 앞에 줄을 얼마나 길게 서 있느냐로 이게 흥행이 되냐 안 되냐를 보는데 초조한 마음과 가든 심정으로 첫 시청률이 어떻게 나오나 다음날 이제 6시 반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기 전까지는 아, 이거 진짜로 이렇게 제대로 한번 갈 수도 있겠다. 영화계에서 방송계로 처음 옮겨서 대형 사고 하나 치고 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첫 시청률이 얼마가 나왔어요? 14.3% 나왔습니다. 최종 그 최고 시청률은 38.8% 나왔습니다. 자, 38.8%면요. 30%면 우리 국민의 3명 중에 한 명이 그 시간대 본방 사수를 한 게 30%잖아요. 그러면 5천만 국민 중에 몇 명이에요? 건 2천만 명 정도가 그 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채널을 놓고 우리나라의 채널이 한 300개가 있습니다. 현재 종편, 그 케이블 TV, IPTV 30개 가리고 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채널 300개 중에 KBS 하나를 켜놓고 국민의 그 건 2천만 명이 동시에 봤던 수치가 38%, 40% 수치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북한 빼고는 나올 수 없는 그 시청률이거든요. 그 정도로 그 시청률을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봤다는 거. 그건 이해가 나는 너무 아는 사람들이 이 작품을 만들어서 그런지 네. 이런 애들이 절대 이런 결과를 날 리가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 편성도 본래 SBS 하기로 했다가 뭐 또 안 되고 뭐 길어요, MBC도 그러니까. 안 되고 뭐. 그래서 저도 편성이 KBS에서 네. 어떻게 편성을 땄는지 그게 궁금해요. 전에 예. 좀 이제 비정치 카페니까 예. 그 비정하게- 당시에 비정하게 그 당시에 이야기하셔도 돼요. 예, 비정치. 38%라는 수치에 따른 그 행동 수칙을 만든 게 있어요. 그 네티즌이 만들었는데 송중기가 나오는 수목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시간을 맞이하는 남편들의 자세. 나온다고 해야 돼. 잠깐. 예. 송중기가 송중기가 나오는 송혜교가 아니 이거는 남편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냐면 수요일 목요일은 반드시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 집에 가야 된다. 쓸데없이 가서 밥 차려 달라면 안 된다. 최소한 9시 이후부터는 와이프가 본방사수를 마음으로 준비하기 시작하니까 절대로 신경 쓰이지 않게 해야 된다. 10시 이후에는 감정이입에 방해되는 일체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말을 거는 건 재앙을 초래한다. 가급적이면 눈에 띄지 않는 게 좋다. 방송 끝나자마자 말을 걸면 착잡합이 뒤엉킨 표정과 한숨소리를 듣게 된다. 웬만하면 집안에서는 눈을 깔고 다소곳한 자세로 다닐 필요가 있다. 이런 행동 수칙이 나올 정도로 본방사수가 그렇게 많았다라는 어떤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제목이 태양의 후예예요? 저희가 제목을 제가 16편을 2번을 다 돌려봤다고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목이 왜 태양의 후예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고 저희가 제목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저희 드라마를 소위 얘기하는 이렇게 우파 드라마, 뭐 국뽕 드라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저도 놀랬던 게 처음 시작하자마자 소위 얘기하는 조중동에서 밀어주기 시작했어요. 사설이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우파들 막 그래서 솔직히 당황했어요. 저는 내 의도와 전혀 다르게 간다. 그리고 오히려 저를 지지해 주셨던 옛날에 선배들께서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대표적으로 강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소개하려고 하는데 강원 선배님이랑 이제 장상곤매에서 뭐 다친 교문을 열며 뭐 파업전야 이런 영화를 같이 만들다가 지금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그래 사람은 참 변하는구나. 변한다가 아니고 어깨 전문용어로 변절이지 뭐. 근데 저랑 김원숙 작가와 김원석 작가 이거를 쓸 때는 첫 번째는 재미있어야 된다. 어떠한 이것이 뭐 좌익 쪽의 논리든 우익 쪽의 논리든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요즘은 좌익 우익이라고. 죄송합니다. 좌파 우파라고. 좌파 우파든 상관없이 재미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식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뭐 군인이 뭐 이렇게 이런 유형의 드라마가 왜 이거를 뭐 우파 좌파 이렇게 나누냐. 그냥 상식적으로 군인은 그냥 나라를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송중기의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은 나는 지켜야 하는 게 신념이다. 그걸 내 애인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 명령하면 가야 되고 이거 그냥 상식적인 드라마예요. 그리고 그 상식적인 베이스 안에서 저희는 재미를 더 추구했고 그 상식이 사람들하고 맞닿았을 때 재미와 시청률이 올라간다고 보는데 왜 이걸 가지고 국뽕 드라마에 씹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뒤에 아마 그런 장면 보셨을 텐데 송중기 씨가 그 송혜교 씨가 납치됐을 때 구하러 가잖아요. 명령을 불복종하고 네, 구하러 그때 가죠. 옷도 이제, 바꿔 입고. 예, 청와대의 외교안보 수석이라고 분하신 분은 어떻게 명령 체계를 어기고 가느냐, 당나라 군대지 뭐. 라고 하는데 안 가면 이건 드라마가 안 되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 그렇게 됐는데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상식이라고 봐요. 단 그런 부활을 멋지게 자 저거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 나와요. 그렇죠. 그냥 이런 거예요. 저희는 저런 지도자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그런 장면을 쓴 거예요. 누구랑 비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비교할 만큼 저희가 무슨 고차원적인 정치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드라마는 드라마로 좀 봐주시되 그것이 상식적으로 보편 타당하면 그렇게 좀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 기회를 빌어서 저는 합니다. 그 장면에서 옛날 영화 감기 있잖아요. 네네네. 그 국군 통수권 문제를 미국에 이제 뺏긴 상황에서 네. 차인표가 대통령 분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은 대통령이 내가 지켜야지 하면서 분당을 썰어버리자라고 하는 미군의 입장을 반대하면서 딱 지켜주는 모습하고 많이 오버랩이 됐었어요. 됐죠. 하지만 네, 그래서 현실에 없는 대통령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약하는 사람들의 바람이기도 할 뿐더러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재미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근데 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설정들이 현실적인 설정에서 약간 좀 무리했기 때문에 그 설득력에 안 와닿고 그 재미를 추구해서 만들어 보려고 최선을 다했던 게 저희는 사실 그런 고민이 주가 아니었고 송혜교와 송중기가 어떻게 무슨 대사를 했을 때 한마디로 보시는 분이 맛이 뻑뻑할까 이게 저희한테 주 관심사였어요. 가장 그 대표적으로 네. 그 친 대사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죠. 수많은 그 명언들 중에 사랑할까요? 고백할까요? 좀 사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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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방송 안 하고 좀 봤나 봐. 나 본방사 쓴 사람이야. 왜 이래? 후배가 한다고. 근데 그 대사가 평생 안 보는 드라마를 내가 네, 정말. 그 대사가 실제로 글로 보면 굉장히 오글거려요. 예. 이거를 송중기라는 사람이 그 비주얼로 내가 하면 맞을 거야. 그 환경에서 이것을 쳤기 사과하셔야지. 때문에 잠깐만요. 그럼 우리 한번 때려볼게. 형 그걸 하면 형도 지나가는 사람 이런 거 했었잖아. 옛날에 넘버 2 이런 데서 넘버 3인가에서 그 대사를 지금 한번 그러니까 쳐봐. 내가 하면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때리고 그거 할 싶어. 때 저희가 이제 작가가 나중에 경위를 설명드리겠지만 김원숙 작가와 김원석 작가가 있는데 둘의 특징이 너무 달랐어요. 김은숙 작가는 철저하게 멜로 그리고 사람 중심의 드라마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고 김원석 작가는 사건 그다음에 에피소드나 이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이냐 이런 쪽에 집중해서 둘의 어떤 협업이 이루어졌었는데 김원석 작가가 보기에는 이 대사가 반드시 빼야 될 대사였던 거예요. 본인은 이런 대사가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둘이 작업을 하면서 서로 이메일을 교환하다가 본인이 수정을 하고 이걸 빼고 다시 보냈어요. 김은숙 작가가 그걸 다시 넣어서 보냈어요. 김원석 작가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다시 빼고 보냈는데 김은숙 작가가 전화를 해가지고 한 번만 더 빼면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대사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거라고. 그 정도로 김은숙 작가의 그 어떤 사람들의 그걸 확 감는 대사의 능력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SBS에도 벤치 묶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그걸 기획을- 벤치 묶고 난 뒤에 태국에 터지고 난 뒤에 네네네. 그 뭐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들리는 말로는 SBS나 MBC 수능에서 이거 누가 깠어? 네. 책임론이 제기됐다. 뭐 이런 얘기. 네, 책임론으로 심할 수 있었다는 분들도 있으세요. 있으시고, 있으시고, 대응이 되게 빨랐던 거는 SBS 같은 경우는 태양의 후예가 왜 성공을 했나. 본인들이 어떤 선택했던 기준과는 명확하게 벗어났었는데 이거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TFT를 만들어서 고민하고 연구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실제로 혹시 와서 직접 얘기해 줄 수 있느냐라는 얘기까지도 전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태양의 후예는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오래 보셨겠지만 제가 기획을 한 지는 7년 정도 시작한 지는 7년 정도 됐던 드라마고 사실 이 드라마는 그 JTBC의 개국작으로 만들려던 드라마였어요. 네. JTBC에서 자 우리가 개국을 하는데 뭔가 좀 가오 있는 이런 거 없냐. 그래서 그러면 TV조선에 한반도하고 붙을 뻔했네. 네 맞아요. 예. 그거를 붙이려고 사실은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개 정도의 아이템을 가지고 후배한테 이제 야 이런 거 어떠냐 드라마 소재로 했더니 그 친구 게임하는 친구예요. 근데 형 이런 건 개나 소나 다 하겠다. 좀 새로운 거 좀 해봐. 라고 하는데 그 친구 옆에 국경 없는 의사의 르뽀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제목을 보는 순간에 아 저거다라고 그냥 꽂힌 거예요. 제가. 제목만 보는 순간에 저들의 이야기를 다루면 저들은 기득권자잖아요. 기득권자들이 저렇게 한 번에 내려놓고 그 험지를 가가지고 그렇게 자기 신념을 싸워가는 이야기면 아 가오도 있고 좀 뭔가 이렇게 이 시청자들에게 공감대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좀 이렇게 많이 그랬던 게 이제 기부나 뭐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 이제 확산이 막 되고 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했는데 제가 하나 착각한 게 영화는 120분인데 드라마는 1200분 정도 되잖아요. 이 분량에 대한 계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방송 제작자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기본이 안 됐던 거죠 전혀. 예, 기본 못해가지고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김원석이라는 그 후배 작가랑 둘이 이제 썼는데 JTBC 개국할 때까지 5부 썼어요. 5부. 이거 원래 사전 제작을 해야 되는 드라마인데 무려 2년의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불구하고 5부를 썼고 JTBC는 당연히 니네 뭐하냐 라는 얘기 들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뭐 욕을 안 먹었던 건 저희 기획안은 올라갔어요. 종편 심사할 때 그 선정할 때 기획안은 1등 했어요. 드라마 총 기획안 중에. 그런데 기왕 뭐였더라? 대본이 대본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왕 내친 김에 그 끝까지 가보자. 이게 왜냐하면 영화 하는 사람들은 아이템을 3년, 5년 쥐고 있는 거는 좀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뭐 이 후배도 별로 할 게 없었었고, 그때 김원석이라는 후배도, 그러니까 너 내가 그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해 줄 테니까 써라. 근데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드라마를 선정할 때 기획안과 4부 정도를 방송국에 드리면 그걸 보고 이제 결정을 하면 그리고 이제 캐스팅하고 대본을 쓰면서 촬영을 시작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금 같은 사전 제작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김원석 작가랑 뭐 기약은 없지만 쓰자 그래서 3년에 걸쳐서 20부를 다 썼어요. 총 국경 없는 의사라는 대본을. 그 중간에 이제 저희가 돈도 떨어져가지고 컨텐츠진흥원에 응모를 했는데 다행히 우수상 받아서 한 2천만 원 받고. 그러니까 방공영하고 국뽕영하니까 당연히 정부에서 주지. 그래서 이제 버티다가 그 당시에 제가 아는 두 방송계의 작가 후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추노를 썼던 천성일 작가와 그 다음에 김은숙 작가는 이제 김은숙 작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상속자들, 시크릿 가든, 온에어, 뭐 파리의 연인 9작품을 전체 히트시킨 저 방송계에서는 시티홀은 아니잖아. 예? 시티홀은 시티홀도 그 당시에 20%는 안 넘었지만 실패한 작품은 아니다.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타석을 타석에 서가지고 최소한 볼넷 이상은 다 해가지고 100% 출루율의 작가죠. 전례가 없을 거예요 거의. 어쨌든 그 두 후배한테 줬는데 천성일 작가는 형 어쩌려고 이런 걸 쓰셨어요. 이거 한국에서 방송 못합니다. 한국에서는 제작 환경 자체가 스케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스케일이 너무 커서. 예. 그 한반도가 스케일은 크잖아요. 예. 못 맞춰가지고 망한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리고 김은숙 작가는 이거 누가 썼는지 참 잘 썼다. 단
한국에서 방송하기에 몇 가지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 첫 번째, 멜로가 없다. 저희가 국경 없는 의사들 얘기만 썼기 때문에 멜로가 없다. 두 번째로는 본래 참성은 거의 미드처럼 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밀처럼 쓴 거고 처음 했을 때는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단체 자체가 전 세계에서 의사들이 이렇게 파견해서 와서 재난 지역에 바로 그냥 가는 어떤 봉사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언어 문제를 어떻게 하나가 되게 고민이었어요. 뭐 프랑스에서도 올 거고 홍콩에서도 올 거고. 그런데 이 영어로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영어로 드라마를 만들어 더군다나 이 스케일로 그러다가 저희가 뭔가를 본 게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거기에 이제 송혜교 씨나 김주현 씨가 진료하는 그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네.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본이나 선진국 공항들에 가면 공항의 경납고에 그 장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24개가 뭐 IT에서 지진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를 즉시 먼저 수송을 해서 그걸 조립하면 병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조 시스템이 되게 체계적이죠. 저희처럼 사람이 먼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사람이 먼저 날아간다고 요번에 봤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조사하면서 되게 하여튼 그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1억이에요. 그럼 24개면 24억이잖아요. 물론 큰 돈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6, 7년째 지금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하나 통과를 못 시켜서 그래도 그래서 여전히 사람이 먼저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지역을 사람이 먼저 날아가니까 정말 한국 대원들이 훈련 잘 받았다는 얘기는 나와도 이게 구조의 어떤 실전 효과나 시스템 자체는 엉망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그런 내용은 만약에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었으면 컨텐츠 진흥원에서 그게 안 줬을 그렇죠. 거야. 네, 받고 나서 얘기했죠. 네. 그 정도의 개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우수 작가가 상속자 들었을 때 전화가 왔어요. 본인이 어떤 멜로드라마, 특히 이제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를 계속 써왔는데 뭔가 다른 도전을 좀 해보고 싶다. 근데 자꾸 이게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이거는 그 흔히 얘기하는 초고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어레인지를 하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 좀 부탁드릴 게 있다. 죄송하지만 두 분이 이걸 기획을 하셨으니까 김원석 작가가 먼저 허락을 해준다면 자기가 들어오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 그 친구의 어떤 위상이나 파워를 봤을 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저는 너무 고마웠었고 김원석 작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김원석 작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형 그걸 뭘 말이라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콜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 과정 처음 시작부터 사실 그 김원석 작가도 굉장히 저랑 굉장히 친한 후배예요. 네. 그 초기 단계부터 쭉 지켜봤기 때문에 그 본래 이제 허공에 사라지는 원작 국경을 묻는 사회. 원래 제목이 국경을 묻는 사회예요. 네. 물론 저도 그때 알았죠. 절대 한국에서는 드라마 될 수 없다라는 걸. 근데 정말 그게 아직도 좀 아쉬워요. 야, 그런 게 좀 정말 그대로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라 네. 마치 미드 시즌 1처럼 한 20부작 찍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제 원래 TV조선 개국작이었던 한반도가 계속해서 각 방송사를 돌고 돌면서 한국에서 제작하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눈치 없이 처음 하는 TV조선이 받고 나서 하들짝 놀라고 1회, 2회, 3회 보고 나서 그 TV조선 방송국 사장이 무슨 이런 하고 던져버렸던 그러면서 한반도가 사실상 망했잖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태양의 후예 초고를 받고 고민을 했었을 때 아마 그런 기분이었을 거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자, KBS에서 어떻게 편성을 따냈느냐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SBS는 왜 거절했느냐. 궁금하실 텐데 이거 이제 김은숙까지 붙었는데. 네. 김은숙 그래도 사실 거기에는 좀 비화가 있어요. 천성일 작가가 저한테 형님 이건 안 됩니다. 이런 드라마를 이제 한국에서는 단 이것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친구를 명 소개시켜 주겠다. 라고 해서 저한테 소개시켜 준 사람이 KBS의 가장 젊은 CP였어요. 그 사람이 지금 하명훈 CP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걸 다 읽어보더니 좋지만 이대로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비 5억 이하로 지금부터 다시 기획을 하자고. 편당 5억. 편당 5억이요. 편당 5억이야 다시 기획을 하자는데 저는 이미 5년을 지나왔잖아요. 자, 이제부터 또 다시 해, 이거를. 그래. 어쨌든 알겠다. 단, 혹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니까 그때 4부까지 드렸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되니까 조금 더 보시고 대본을. 근데 대본이 더 있냐. 20부까지 다 있다. 그랬더니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제 말이. 아무도 20부까지 다 쓰질 않는다. 그래서 아니 사실 시간은 남고 그리고 대본이라는 게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니냐 했더니 참 영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은 못 드리겠는데 방송 쪽에서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전례 없는 이야기다. 근데 제가 그분께 드렸는데 문제는 그 CP가 갑자기 KBS에서 연출에 손을 띄고 기획을 하는 전문 CP로 바뀌면서 무려 저랑 4개월 반 동안 연락이 끊었던 거예요. 근데 이 CP가 4개월 반 동안 이제 그거를 다른 것 때문에 바빠서 못 보다가 제 거를 보고 아 미안하다 이제서야 봤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환경이 좀 바뀌었다. 그랬더니 뭐가 바뀌었냐 해서 김은숙 작가가 붙었다. 저기 작품에 그랬더니 그 제가 아는 그 시크릿 가든과 상속자들을 쓰였던 김은숙 작가가 붙었냐. 그래서 맞다. 아 대표님 저기 내일 시간 어떠시냐. 그래서 내일 바쁘다. 튕겼단 말이에요? 네, 저도 심지어? 튕겼죠. 아니 왜 그래 SBS로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친구가 너무 고마웠던 게 자기의 상사인 부국장님을 데리고 나와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실토를 하면서 깨끗하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국장님도 내 밑에가 너무 실수한 것 같다. 미안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김은수 작가 왜 SBS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냐면 김은수 작가는 SBS에서 9작품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했죠. 계약도 돼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너무나 당연한 그냥 수순이었죠. SBS 가실 건데 혹시라도 나중에 의논할 상황이 되시면 의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 기분 좋게 이제 술 먹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SBS에 했고 저희가 이제 기획을 작업을 하는데 원래 초고가 있고 그 다음에 김은수 작가는 이 이야기만은 재미가 없으니 남자 주인공을 군인으로 바꾸자. 잠깐만, 이미 그때는 그 송중기, 송혜교가 캐스팅은 아니죠. 전혀 안 됐을 때죠. 와, 그러면 주연이 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대본만 갖고 지금 출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얼마나 무모했습니까? 정말. 근데 김은숙 작가는 무모하다. 김은숙 작가는 캐스팅에 대한 걱정은 사실 없었어요. 김 작가가 하겠다 그러면 원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민호 씨나 현민 씨나 뭐 스타 메이커를 만든 작가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이제 제가 날짜도 기억나는데 저희가 1월에 시작해서 4월 15일 날 시놉시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때 이미 SBS는 이 작품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너무 크다 뭐 그랬는데 시놉시스가 저한테 시놉시스는 보통 상식적으로 한 드라마의 줄거리를 한 40장짜리로 전체 흐름을 볼 수 있게 이제 작성하는 페이퍼거든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 이 안에 지진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지진이 들어가 있고 남자 주인공이 그 장면만 때문에 해운대야. 네, 남자 주인공이 군인이고 그다음 여주인공은 의사고 이게 모든 게 그동안 기존의 상식적으로 시청이 높은 드라마랑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방송사의 감독님이랑 기획진들은 지진 장면을 빼달라. 빼는 게 낫지 않겠냐. 네가 몰라서 그런다. 이러면 수출 안 된다. 일본도 수출 안 되고 일본은 지진에 대해서 민감한 나라고 중국도 사천성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출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일리가 있는데요. 네, 일리가 있죠. 근데 사실은 제가 김은수 작가랑 이 드라마를 멜로 하는데 동의했던 거는 기존의 한국 드라마들이 인간이 사랑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뭐 신분이라고 하면 뭐죠? 뭐 재벌이면 뭐 이모 고모 나오고 나오고 뭐 방해하고 그런 멜로 드라마가 좀 지겨웠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드라마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었고 멜로를 하더라도 그렇게 멜로를 하고 싶었었고 김은숙 작가도 기존의 어떤 재벌과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멜로 이것만 맨날 했다가 이제는 좀 바꿔서 이런 멜로 드라마를 해보고 싶다라는 의욕이 가졌고 그러니까 김은숙 작가가 나중에는 그러면 이 작품에 처음 기획을 하고 입안을 한 서 대표님이 이거는 결정을 하세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방송사에서 우리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읽을 때 재밌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돈 모르겠고 시청자의 감성이나 예. 이 방송사의 판단은 상관없이 내가 재밌으면 재밌는 그리고 거다. 방송사가 저는 그렇게 위력적인지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몰랐었어요. 그냥 저는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재밌으면 시청자도 재밌을 것이다. 딱 이 단순한 판단 있잖아요. 졌어. 예. 아니 그거는 저희가 무슨 닫힌 교문을 열면 파업자 만들 때 그런 신경 쓰고 안 갔잖아요. 그러네. 옛날 그 정신이시네. 그 정신으로 그냥 간 거죠. 그리고 강원 선배니까 처음 만든 영화도 락 영화였어요. 저항과 네. 그러니까 망했지. 열정과 전국 관객 7,000명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좋은 대본은 절대로 세월이 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어떤 제 스스로의 어떤 신념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풀리겠지. 근데 이거를 방향을 그때 타협하고 가면 이거는 나중에 쓸모없는 대본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방송사를 모르니까 저렇게 그렇죠. 거의 뭐 독고다이 형식으로. 근데 그걸 갖다가 좋게 이야기하면 장인정신인데 그리고 우리가 일본말로 하면 독고다이 안 그러면 또라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한계를 또라이였어요. 극복하신 그렇죠. 내가 그 방송 전문가로서 보면 완전 또라이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그 다음에 방송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방송은 이러시면. 첫 진입하는 사람이 40-50년의 그 굳어진 간행을 향해서 와 저항인데. 아니 그래서 그럼 방송이 되는 건 뭔데? 그걸 나한테 가르쳐주면 내가 그걸 수긍을 하겠는데 가르쳐주진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지. 안 좋은 간행이니까. 이게 약간 영화를 했던 저와 그게 달랐던 건 뭐냐면 영화는 남들이 안 찾는 소재, 안 했던 소재 혹은 그것들을 계속 발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신선하고 새로운 걸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데 방송은 남들이 했던 건데 잘 됐던 걸 조금 어떻게 변형할까?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소재일까? 이거를 계속 추구하는 데더라고요. 이거 들어보니까 저희하고 처지가 비슷하시네요. 저도 늘 그런 얘기 듣거든요. 네. 그걸로는 안 돼. 그 다음으로는 절대 안 돼. 얘기 맨날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불굴의 도전형제 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이 대본이 재밌었을 뿐이에요. 이걸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진도를 계속 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 SBS 이제 KBS 넘어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SBS 까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SBS한테 이제 회당 제작비를 서해표를 얼마나 생각하시냐. 그래서 저는 회당 10억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산출해와도 회당 6억 이상이면은 이건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돈을 조금 댈 테니까 SBS도 돈을 대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잘 만들면 언젠가 팔릴 길이 열리지 않겠냐. 이 얘기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겠어요. 저작권 문제가 또 바로 직결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를 찍었을 때부터 중국에 이제 드나들었었는데 중국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는 거를 피부로 저는 느꼈었고 제가 가장 친한 어떤 연예계에 연기하는 후배 중에 추자연 씨가 있는데 추자연 씨랑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컨텐츠에 대해서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지금 호의적이고 배팅을 시작하는지에 대한
감들을 제작자들도 좀 들었거든요. 저는 그 단가가 반드시 크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손익분기점에 대한 계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화처럼 도박성이 강한 데 있었던 저 같은 사람이라 하는 계산이고 방송계는 안정성을 벗어나면 이 작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SBS는 죄송하지만 저희는 못하겠다라고 했고 저는 SBS가 돈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못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어요. 정말 순진하게 단순하게. 그래서 이거는 영화계에서 돈을 끌어와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영화계 투자사인 뉴라는 곳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저 이렇게 드라마를 제작하고 싶은데 회당 얼마냐. 그래서 회당 그때 조금 이제 겸손해져가지고 8억 5천까지 제가 어떻게 해보겠다 했더니 그 뉴의 김우택 대표님이 야 말이 되는 소리를 나 드라마 8억 5천 어떻게 할래? 그러고 나서 그래도 이걸 혹시 모르니까 이 신업을 보여준 거예요 직원들한테. 대신 앞장을 띄고 이게 누구 거라는 얘기를 안 해주고 보여준 거예요. 근데 직원들이 만장을 치르고 누가 썼냐? 너무 재밌다. 그래서 내가 드라마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랬더니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드라마는 최소한 김은숙 작가 정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라고 직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니까 사실은 이게 김은숙 작가가 쓴 거다. 라고 이제 그 앞페이지를 보여줬구나. 땐장을. 네. 그러면 이제 저를 불러서 회당 7억 5천까지는 그러니까 투자사도 길고 실업도네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네, 실업도였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요? 일본 말이야. 이 바닥에서 말하는. 네. 그 번역은 해줘야지. 실업도가 뭐예요? 실업도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 처녀작. 처녀작품 뭐. 시작은 아직 뭘 잘 모르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간 거죠. 사실 이게 투자자도 잘 모르고 제작자도 방송을 모르니. 그러니까 투자자 영화 쪽 투자자가 네. 드라마 쪽에 이분도 이제 감으로 그래, 중국 시장이 열리니까 회당 7억 5천까지 비피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7억 5천이라도 맞춰봐라. 그때는 제가 이제 영화 투자를 받는 어떤 그 당시에 겸손함이 생겨요. 그때는 한번 맞춰보자라는 마음은 속으로는 이제 이거 절대 못 맞추겠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SBS 간 거예요. 돈은 준비가 됐으니까 저 방영만 하셔도 좋겠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뉴라는 데는 지금 한국 영화 시장에서 CJ 엔터테인먼트, 롯데 엔터테인먼트는 쇼박스, 그다음 뉴 4대 메이저 중에 4대 메이저 중에 하나이고요. 올해 여름 시장에는 부산행을 개봉했고요. 뭐 변호인도 제작을 네. 하셨고 굉장히 지금 현재 최고 떠오르는 신흥 메이저입니다. 그래서 돈은 됐으니까 방영을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약간 느꼈어요. 정말로 방송계가 바라는 거는 이 작품의 고사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시도와 그리고 김은숙 작가 로코 작가로서 로코로 돈을 벌어주는 작가인데 이런 새로운 시도가 어떤 수익의 훼손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될 정도로 돈이 다 준비됐는데 제작을 거절당하는 걸 보면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회의감이 좀 느껴졌어요. 그리고 오기가 생겼어요. 반드시 만들겠다 이거. 그래서 MBC를 갔어요. 혼났어요. 이런 거 가져왔다고. 네. 그때 이제 그래도 찾아줬던 그때 CP가 생각이 나서 KBS 혹시 지금 상황이 받을 수 있겠냐 했더니 일단 주세요. 읽더니 판을 한번 짜보자. 근데 그 당시에 KBS에 담당 PD하고 부국장하고 만난 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는 거죠. 네, 지났는데 중간중간에 저도 이제 프로저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술을 먹었어요. 먹으면서 이제 연애 끈을 놓지 않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 혹시 몰라 어떻게 될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마지막 술 먹는 날 그 부국장님이 우시가 혹시 내가 다음 주에 국장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KBS는 다른 데는 본부장님이 이렇게 드라마 대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KBS는 국장님이 대권을 갖고 계세요. 드라마국 국장. 그래서 형처럼 성품이 좋은 사람이 국장이 될 리가 없다. 근데 그때 사장님이 바뀌신 거예요.
그때 아마 그 전 사장님 무슨 세월호 때문에 무슨 기란영 사장. 네, 잡아가지고 조대원 사장이 바뀌시면서 KBS도 뭔가 변화를 해보자라는 기류가 있었고 국장님도 아시는 분이 됐고 이 CP가 이때가 절호의 기회다. 이걸 밀어붙일 수 있는. 그 CP가 누구예요? 함영훈 CP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가지고 그때 KBS에서 구조를 짠 거예요. KBS와 뉴와 같이 투자해서 이것을 제작을 하는 구조로 짰고 그렇게 막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저희는 KBS 내 인프라가 좀 필요했어요. 특히 미술비에 대한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하나 또 놀랬던 건 한국 현대 드라마는 세트를 짓질 않는데요. 시대극이나 사극만 세트를 짓고 현대 드라마는 전부 기존에 있는 장소를 가지고 그냥 찍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일단은 우르크 태백부대라는 가상의 공간이 세트가 필요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외에서 찍던 국내에서 찍던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도움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KBS에 안착을 했지요. 근데 이러면 이제 KBS는 저는 제 편인 줄 알았죠. 근데 그때 알았어요. 방송사 내에서도 작품 하나를 놓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작품 안 될 거다, 위험하다. 그거를 다 뚫어낸 그 두 분이 참 되게 고맙죠. 편성을 따내는 게 이제 뭐 다 알다시피 베이프 컴퍼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장하고 친한 놈, 그 다음에 부사장하고 친한 놈, 본부장하고 친한 놈, 국장하고 친한 놈, 저 밑에 있는 그 AD하고 친한 놈 쭉 줄을 서 있잖아요. 그 속에서 수많은 시놉시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어떤 게 선택되든 안 되든 출발할 때는 특혜야. 그리고 뭔가 뒤에 내물성, 관계, 그 다음에 그 정치권의 압력, 관계의 압력, 방통의 압력, 이런 게 쫙 있어. 성공하면 싹 없어지는데, 실패하면, 그래, 저럴 때 알아봤어. 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편성이라는 게, 정말 제가 보기에는 현상적인 그 상식선에서 편성해서 뛰어넘은 편성이에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놀라는 부분이, 이제 이는, 그러니까 완전, 미친 거지. 그러니까 준 놈도 딴 놈도 미친 거지. 그러니까 방송 제작자들이 방송국이 슈퍼 울트라 갑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사실. 한 자리를 놓고 최소 10팀이 경쟁을 하니까 저걸 따느냐 못 따느냐에 따라서 그간의 모든 제작비도 날아가니까. 예를 들면 아이리스가 대박을 쳤잖아요, 일부에서. 그래서 이제 정태현 선배가 아이리스2를 하려고 아이리스2를 KBS 한때 까이고 SBS 가져가고 MBC 가져가고 뱅글뱅글 돌다가 아이리스2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리스2는 망했잖아요. 아이리스1은 성공을 했는데 아이리스1 넣을 때도 그렇게 지금 그 스케일이나 고민들이 태양의 후예보다는 좀 작아도 전혀 새로운 소재였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나는 태양의 후예가 편성이 됐다라는 건 기적인. 근데 저는 SBS나 뭐 MBC 혹은 이 작품을 거절했던 수많은 남자 배우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서야 이 작품이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였고 정말 리스크가 크다라는 걸 이제서야 느끼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프로젝트였었거든요. 송중기 캐스팅 전에 가장 먼저 고려했던 남자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시는 주인공감의 사람은 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빈, 원빈. 네, 그 다음에 하정우, 그 다음에 강동원, 김수현, 이민호, 공유 다 거절당했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송중기 씨는 어떻게 하게 되고 왜 이거를 거절할까? 대본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멋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방송을 몰랐던 거예요. 방송을 이렇게 6개월간 길게 찍는 작품 없는 거고요. 예, 거기다 장기 해외 촬영을 하면 CF의 결정적 지장도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긴 기간이 되니까 다음 작품의 계획과 다 차질이 생기니까 이들은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송중기가 시간이 가장 많았네. 그렇죠. 군대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군대 그 당시에 그럼 시간이 하더라고요. 가장 여유롭고 다음 작품이 확정이 안 돼 있고 또한 지금부터 우리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배우가 누구냐. 또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정도의 제작비, 120억에 130억의 제작비를 들여서 한 드라마를 만들 때 최소한 그래도 이 친구가 주인공이다 라는 정도의
어떤 친구 중에 남은 친구가 누구냐가 마지막으로 송중기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송중기가 안 받았었으면 이 드라마는 그대로 고사됐죠. 근데 송중기 씨가 이걸 군대에서 보고 조인성 씨한테 전화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형, 나 이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형은 왜 거절했냐? 형은 왜 거절했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좀 이유가 있었어. 근데 준기야, 너도 그거 하지 마. 형, 왜? 난 되게 재밌었는데. 조인성 씨가. 네. 네가 안 하면 3개월에 내가 할 거니까 하지 마. 다른 스케줄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조인성 씨를 만났는데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당시에 인성 씨가 스케줄과 여러 가지 꼬여가지고 형 미안한데 이거는 자기가 나중에 혹시 안 되게 되면 자기가 고려를 해볼게. 몇 개월 있다가. 근데 인성 씨는 준기가 하면 적합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밀어줬던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준기 씨는 다른 사람이 거절했다라는 건 다 필요 없다. 내 눈으로 보겠다 해서 했고요. 준기 씨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후보로 이제 여배우 중에 몇 명이 떠오르다가 혜교 씨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앞에 또 누구냐고 이제 첫 번째 여자 주인공 그 캐스팅 제가 남자는 이렇게 실명을 밝혀다 막을 자신 있는데 여주인공은 넘어가 주세요. 근데 사실 저희한테 가장 처음으로 먼저 투자했던 곳이 중국의 아이치라는 드라마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였어요. 김은숙 작가 쓴다는 얘기만 듣고 그 당시에 최고가가 12만 불의 한 회당 수출가였었는데 저희가 부른 금액이 25만 불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30초간 망설이더니 바로 그냥 오케이를 해버렸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의 별에서 온 그대를 가져가서 대형 히트를 쳤던 그 부사장이 요번에 또 한 번 태양의 후예를 가져와서 또 히트를 치게 된 거죠. 역대 최고가죠. 25만 불이. 아니요. 이제 깨졌어요. 이제 깨졌고 태양의 후예 뒤에 뭐가 깨진 거예요? 네. 뭐로 깨진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태양의 후예가 방영되기 전에 피노키오라는 작품이 26만 불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 시점까지 해서는 네, 태양의 그리고- 후예가 25만 불.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W였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잠깐 올라가다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사드의 영향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저거 됐죠. 그래서 송중기 씨가 됐고, 근데 중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 우리 송중기 모른다. 아, 중국에서는 모른다. 네, 중국에서는 이 친구가 현빈, 원빈, 니네들 원래 그러지 않았냐? 현빈, 원빈, 뭐 이민호, 김수현, 뭐 이 정도 급에서 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체육관을 줬는데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아, 나를 믿어달라. 아니야, 방법이 없었어요, 진짜. 그 장종이라는 여자 분이었는데 장종 지금까지 신뢰 갖고 지켜왔어요. 나를 믿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너의 신뢰에 대해서 이걸 끌고 갈 수 있겠냐고. 저희는 그 25만 불이 없으면 이게 제작이 또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자르고 들어가면요. 방송사에서 이제 뭐 김현숙도 붙고 모든 게 다 준비가 됐어. 그런데 나무 그다음에 남자 여우 주인공. 이 두 사람의 방송사에서 원하는 급이 안 되면 방송하다가도 엎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고요. 아시다시피 이번 방송도 KBS하고 계약을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야. 네, 5, 6회, 7회 나가면서 그때 이제 계약하고 맞습니다. 저도 그다음에 그거에 깜짝 놀랐어요. 그 한참 시청률이 뜨면 중도금 지불하고 하는 게 지금 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자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야. 네. 그런데 캐스팅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70%가 엎어진다고 봐야 돼. 예. 그래서 그래서 믿어주셨어요? 아니 그래서 믿어달라까지 어떻게 신뢰를 보장할 수 있겠냐 할 때 송혜교 씨를 캐스팅해 달라. 그렇다면 송혜교 씨는 중국에서 인지도가 세니까. 근데 그때 솔직히 잠깐 망설였던 거는 혜교 씨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조금 사회적 무리의 비난들을 받고 그쵸, 있던 네.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세금 문제인가 네, 그래서 망설였지만 사실 저희가 좀 재밌었던 거는 이틀 전에 혜교 씨를 만났어요. 그 제안을 받기 전에. 그 중국으로부터 항의를 받기 이틀 전에 혜교 씨를 만나서 혜교 씨를 만나자마자 이 모습 그대로가 강모현 선생. 그러니까 저희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 여자 캐릭터 너무 닮은 거예요. 실제 모습이. 그래서 이제 혜교 씨랑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상태에서 항의를 받았는데 송혜교 씨 캐스팅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니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으로 기뻤겠어요. 좀 튕기지. 그러니까요. 근데 바로 얘기는 안 하셨을 그럼요. 거예요. 이거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다. 제가 10년간 중국에 다니면서 이게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보통 이제 중국의 관시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어떤 그 중국의 친구를 펑여라고 하는데 우리의 이 관계상 내가 최선을 다해 보겠다. 그랬더니 이제 매일 전화가 와요. 어떻게 됐느냐. 2주를 끌었어요. 너의 정성이 통한 것 같다. 해교 씨가 하기로 했다. 인고의 시간에. 네, 그랬더니 정말 고맙다. 근데 그때의 그게 다행이었던 게 저희가 결국 촬영 시간을 넘겨가지고 약속했던 심의 일정을 못 지켜줬어요. 중간에 송중기 씨가 다쳤거든요. 그래가 못 지켜줬는데 그때 여러 가지의 관계를 맺어놓은 것 때문에 아이치형은 최선을 다해서 심의를 통과를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게 방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야, 참 이 드라마보다도 드라마 뒤 얘기가 더 드라마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KBS하고 편당 얼마의 계약을 하셨어요? 드라마 같은 경우 방영권의 최고가가 2억 5천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광고 수입 같은 게 한 4억 5천 정도가 모든 걸 완판했을 때 그게 나오니까 방송사에 줄 수 있는 최고가가 한 2억 5천. 근데 저희는 이제 최고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중국과 이렇게 해보니까 야, 최소한 손익분기점 맞출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도 발크의 레이스를 했는데 했는데 그렇게 이제 준비를 쭉 해가지고 사전제약이니까 사전제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국에는 저희는 이제 없어졌는데 여전히 심의제도가 아직도 존재해요.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다 끝내고 완본을 만들어서 중국의 심의 통과하는 시간까지를 고려해서 방송 일정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는 촬영을 그 진도를 나갔고 그걸 처음으로 한번 통과시켜서 동시 방송을 했던 케이스죠.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사전 제작을 아니요, 강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또 드라마에서 주요한 수입은 이제 PPL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또 역시 제작비 때문인데 네네. 이 태양의 후 역시 PPL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작품들이 결정되고 또 누가 그 구체적인 제품을 선택하고 네. 또 이 상품들을 또 어떻게 또 드라마에 또 녹여내야 되잖아요. 또 노출돼야 되니까 이런 PPL 이 네, 태양의 제가 후의 PPL은 어떤 아마 건지 좀 얘기해 주죠.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변명이다라고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저희가 이제 평균 작비 5억을 쓴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 회당 5억을 쓴다고 생각했을 때 방송국으로부터 받는 돈, 부가판권으로 받는 돈 다 합치면 한 4억 정도 돼요. 실제작비. 아니요. 수익이. 총수익이. 그러니까 5억의 제작비, 비용은 5억이 투자가 되는데 수익이 4억이 되면 나머지 1억은 PPL로서 그 수익을 보존하지 않으면 제작사는 무조건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지금의 수익 구조상.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냥 부가판권 수입, OST 수입, 뭐 출판 수입 다 합쳐가지고 5억의 제작비가 들어갔는데 저희가 5억 1,000만 원의 수익이 난다. 이것만 가지고. 그런 PPL의 문제는 작품에 저해가 되면 포기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억이 손해기 때문에 필요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희가 힘들었던 건 사전제작 드라마는 PPL 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시청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촬영하는 거는 방송하기 6, 7개월 전이에요. 실제로 방영할 때 신제품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겨울에 방영하는데 촬영은 여름에 하잖아요. 그러면 신제품은 가을에나 돼야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진 제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렇죠. 신상 문제가. 신상품의 물을 할 수가 없으니까 PPL 할 수가 없었고. 두 번째는 군대하고 병원이 PPL은 최악이었어요.
그러네. 늘 있는 게 고정돼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사극하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사극은 PPL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도 요새 그러니까 들어가더라고요. PPL은 여러 가지 뭐 대행사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제작사로 직접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아, 송중기 송혜교의 김우수 작가의 PPL 대박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도 안 들어 왜 이렇게 안 들어오냐 했더니 또 그분이 정말 방송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군대하고 병원은 PPL 최악인데다가 사전 제작 아닙니까? 신상이 나와야 이 PPL을 하죠.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후반부에 PPL에 다 몰렸었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였어요. 저희가 이게 소문이 나면서 좀 괜찮은 드라마 소문이 나니까 후반부에 PPL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앞에 찍은 어쩔 수 없고. 찍은 건 어쩔 수 없고 두 번째 해외에서 PPL이라는 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찍기는 태백에서 찍었어요. 그리고 한 달 외부 장면은 그리스 가서 찍었고 태백의 로케를 잘 활용해서 이제 그리스처럼 찍었는데 저희가 해외 장면에서 넣을 수 있는 PPL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와서 다시 시작할 때 그때 PPL이 집중이 되면서 시청자한테 난타를 당했죠. 근데 그거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전 제작의 한계였지. 네, 사전 제작이 그 위험한 부분은 이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그 드라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작 현장이 쪽 대본이잖아요. 이 쪽 대본이 왜 그 필요하냐면 우리나라 드라마를 세계 최정상급까지 끌어올렸던 핵심적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쪽 대본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방송이 나갔어요. 시청자 댓글이 쫙 올라옵니다. 그때 제작자하고 작가가 통화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드러내고 이 부분 넣고 해서 내일은 이렇게 치고 가는 게 어떻겠냐 계속 이야기를 해서 제작자하고 그 작가하고 이제 합의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작가가 탁 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방영분에 이제 한쪽씩 들어가는 거야. 그게 쪽 대본인데. 거의 뭐 실시간 반영이네요. 그렇죠. 실시간 반영이.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그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게 무슨 경쟁력이야. 잠깐만요. 시청자들의 그 니즈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시청률 지상주의라고 비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비난들을 할 수 있는데, 사전에 다 만드는 것들은 믿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드라마가 안 망하고 드라마 강국으로 지키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래서 자꾸 쪽 대본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고 비판할 영역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본적인 산업 구조와 우리나라 드라마 경쟁력을 위해서는 필요악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화적 관점에서 드라마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근데 거죠. 제가 이거 요거 논쟁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 작품을 제작할 때 사전작 드라마는 단 한 편도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태양의 후예가 이제 유일한 성공작이었는데 이 작품이 끝나고 나서 사전 제작 드라마가 절대선인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다 사전 제작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내가 사전 제작 된다고 하지 않았냐. 자기는 신념으로 있었다. 원래 다 안 그러시던 분들이 그래서 사전 제작 드라마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사전 제작 드라마 중에 함부로 애타게 같은 작품은 또 잘 안 됐어요. 시청률도 안 좋고. 저는 구분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획기간이 길고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소스가 있는 작품들은 절대로 쪽대본이 있으면 안 되고 주말 드라마나 일일 드라마나 아주머니 시청자들을 반영을 빨리빨리 해야 되거나 아니면 젊은 시청자들의 반영을 하는 거는 또 그렇게 쓰는 것이 경쟁력의 또 한 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됐으면 좋겠는데 그간은 일률적으로 작가한테 모든 파워가 다 실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사전 제작 준비 기간으로 구분을 이제 하셨잖아요. 이제 저는 또한 그 부분에 더불어서 장르. 어떤 장르냐, 멜로가 많은 장르냐, 적은 장르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구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현대물이냐, 시대극이냐, 사극이냐에 따라서도 이제 좀 구분이 돼야 그렇죠. 되는데, 사극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제작에 적합한 장르입니다. 그런데 현대물의 멜로가 강하게 들어가는 건 사전 제작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자꾸 영화적 이 시선으로 드라마를 쳐다보면 사전 제작이 절대 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방송 현실에서 쳐다보면 얼마만큼 시청자와 공감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공감의 과정이 결과적으로 쪽대본이라는 부정적 표현으로 드러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긍정적인 기능, 정기능, 소통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제약처럼 들리는 하지만 거예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 의견은 반대하는 게 그런 어떠한 긍정적인 순기능이 그동안 너무 부각이 돼서 장르적인 노력을 작가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방송사도 관행적으로 이런 걸 쓰면 안 된다. 이런 건 망한다라고 아예 고착화돼 있어요. 제가 아까 지진 장면 때문에 결국에 이게 방송사를 옮기면서 이렇게 갔는데 지진 장면을 어떻게 생방으로 찍습니까? 쪽대본을 어떻게 찍어요? 이거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세트를 짓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고 배우들의.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들어가고 장르의 사고를 넓히고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그러면 사연작이 필수죠. 그죠? 그래서 저는 미니 시리즈는 최소한 사연작이 담보가 돼야 된다. 최소한 반사전작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저희의 시스템이 중국으로부터 강제돼 버렸죠. 제약배 이 정도 이상이 되면 사연작을 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 근데 팔아야 되니까. 지금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드의 영향 때문에 중국의 초기 자본의 투여, 저희한테는 가장 밑거름이 되는 자본의 유입이 상당 부분 지금 막힐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는 드라마가 향후에는 굉장히 축소될 거로 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좀 해주시죠. 아니 잠깐 거의 고전에 고전에 그래서 이런 뭐 PPL이고 뭐 욕도 처먹고 이랬는데 그래서 얼마 버는 거야 이 정도 터지면. 그다음 그런 게 제일 궁금해. 영화 제작에서 망한 전 제작자의 궁금증입니다. 제일 저한테 후배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제가 영화를 20몇 년을 했고 드라마는 이제 한 2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일한 기간은 영화를 좀 그렇게 하지. 그러면 아마 떼돈을 벌었을 텐데 영화로 따지면 한 1,500만 관객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 효과적으로는 한 수출입은의 경제 효과에 따지면 한 1조 5천억 정도. 실제로 저희 PPL을 한 현대자동차는 한 2천억 정도 효과를 봤다고 하고요. 정관장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걸핏하면 군인들 먹더라고요. 그 7배 정도 매출이 뛰었어요. 그리고 송혜교 씨 목걸이, JST나 이런 것들도 중국에서 엄청난 대박이 났었고 여러분들이 드라마 PPL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성공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들 또 이런 부가적인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또 하나는 한국 제품에 대한 어떠한 그 긍정적인 자기의 어떤 사고를 갖게 되는 주입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모두 다 합쳐서 한류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보셨어요? 그래서 남 돈 번 얘기만 하시는데 본인 돈 번 얘기를 매출을 따지면은 한 300억에서 35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순수입으로 따지면은 한 150억 정도. 150억 정도 제작비를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일반적으로 한 80억 정도의 제작비였다면 훨씬 더 많이 벌었겠지만 드린 만큼 벌었는데 이 또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벌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모든 분야의 선입견을 다 깼어요. 그러니까 사전제작 안 된다는 선입견 깼고 해외 로케이션 장기하면 안 된다는 거 깼고 그다음에 부가판권 시장 다 죽었다. 예를 들면 OST 시장 아니면 뭐 MD 시장, 머천다이징 시장 또 해외의 판로가 제한돼 있었거든요. 중국과 몇 군데로. 근데 저희가 42개국 정도 수출을 했으니까. 근데 이 42개국이 이렇게 묶인 지역이 많아요. 예를 들면 유럽, 뭐 남유럽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마 국가적으로 따지면 100개 국가 이상에서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벌고 그거는 이제 KBS와 뉴와 뭐 이렇게 다 쉐어하는 형태가 되죠. 그럼 우리 제작자는 얼마나 벌었어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셀 수 없을 정도로 들어옵니까? 아니 이게 곡당 한 곡도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0.000 몇 원은 저한테 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으로 중국에 이걸 정식 음원 출시를 했어요. 사전에.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어떻게 정산이 되었지 모르죠.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른 모든 분야에서 했고 저도 최소한 괜찮은 것 같아요. 갑자기 제 얘기를 하니까. 제 돈도
글로 갔겠네요. 제가 음악 다운받아가지고 총선 끝나고 슬플 때 참으면서 음악 계속 들었거든요. 한 이사하고. 이원 같겠네, 이원. 예, 뭐 아니 그래도 전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26억 뷰. 그러니까 총 2년 반 동안 26억 클릭 수가 나온 거죠. 본 게. 근데 저희가 6개월 만에 지금 33억 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하여튼 이 태양의 후예는 또 우리 국내 정치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뭐 또 대통령까지 이렇게 극찬하면서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는데 국가관 확립하는데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대통령은 영화는 봐도 드라마는 안 보는데 바빠서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그 드라마까지 다 봤대? 아, 경제 효과. 아니 그리고 저 총선 얘기 제가 자꾸 하는데 네. 그때 후보들 중에도 보면 태양의 후예 하고 비슷하게 맞아. 자기 제가- 슬로건 내가지고 한 제가 후보들도 있었어요. 결벽적으로 그거는 다 신고를 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왜 그랬냐면 실제로 저는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그 남의 창작물이잖아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돈을 내고 쓰는 거는 정식으로 돈을 내고 허가를 받고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희의 로고나 아니면은 저희 포스터의 배치 이런 것도 다 저작권의 대상이잖아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으신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패러디 자체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그 제재를 가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전화를 해서 그것은 저작권 위반 사안입니다. 3일 내에 이거를 내리지 않으시면 저희는 신고 들어가겠습니다. 정식으로. 그랬더니 대부분 다 공식적으로는 다 내리셨어요. 아니 뭐 정치하고 관련된 얘기 나왔으니까 네. 이제 아까 그 사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류의 재점화를 시킨 작품이 저는 태양의 후예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별그대 이후로 조금 이렇게 사그라졌던 열풍이 이게 어느 정도였었냐면 그 중국에서는 공안 당국에서 경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계속 보면 가정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 그걸 공안 당국에서 네, 공안 당국에서 공안의 경고를 한 게 가정 불화 일어날 수도 가정불화가 있고. 왜 일어나? 송중기를 보고 너무 멋있으니까 자꾸 싸워서 가정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실명에 이를 수도 있다. 이걸 실명이요? 네, 16편을 다 보면 실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대요. 그러니까 미드와 저희 드라마를 연속적으로 보던 여대생이 병원에 실려갔대요. 그 실명 위기를 맞았다는. 근데 이게 되게 이렇게 지금은 웃고 네. 하는 얘기지만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뉴스를 그냥 안 들어요. 이거는 후속 조치에 대한 경고야. 경고예요. 니주 까는 거구나. 니주 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요? 오늘 제가 모르는 용어가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업계 용어가 계속 나오네. 밑자락 까는 거죠. 네. 예, 단속을 위한. 저는 사실은 중국은 그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방영을 하다가 6부든 7부든 8부든 본인들의 기준과 안 맞으면 바로 방송을 드랍시킬 수 있어요. 중지시킬 수 있거든요. 이게 중지의 전조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불안해했어요. 제가 4부 나올 때까지 불안했고 이런 게 계속 터지면서 걱정된다라고 그랬는데 6부에서 중국 군 기관지인 해방일보가 사설에 엄청나게 저희를 크게 달아준 거예요. 한국의 제작자들 굉장히 영리하다. 어떠한 군대의 모병책보다도 훌륭한 모병책인 드라마를 들고 나왔다. 그러니 중국만 말하는데 중국 해방군으로부터 군이 이렇게 했으니까 사설로. 예, 공안께서 이제 가만히 계셔 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 드라마가 걸면 걸릴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이건 한국군인데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데 저희가 그렇고 6부가 지나면서부터는 단속을 하면 이건 폭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인기가 높아서. 때문에. 그것도 북한군도 나오잖아. 또 이제 외부에 좀 알려지긴 사실이지만 저희는 중국 버전에 공식적으로 북한군은 안 나옵니다. 중국 버전에. 네, 중국 버전에는 북한군이 아니라 제3국가의 인물로 나와요. 네, 제3국가 나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근데 중국 상황을 보면 광전총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미디어가 이제 그 컨텐츠들이 넘어가면 거기서 다 검열을 하고 그다음에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사드 이후에 우리나라 컨텐츠에 대해서 사전 검열을 맡게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틀 수 있는 이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드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가장 치명상을 먹을 수밖에 없는 데가 우리나라 지금 W 같은 컨텐츠 제작사, 그 다음에 SM 이런 이 음악 제작사. SM이나 YG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3분의 1 토막 났다고. 예, 3분의 1 토막 IH. 30%가 날라갔다 그렇다. 아니 반토막이 났다가 IHQ, SM, YG가 이제 반토막이 났다가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당분간 일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럼 구체적인 피해를 입으신 게 있으세요? 예, 저도 계약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태양의 후예는 잘 갔고 태양의 후예도 잘 사드 전이잖아요. 네네. 태양의 후예가 지금 갔다면 굉장히 끔찍해요. 재앙이 됐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재난영화니까 심의 재앙이 자체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심의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굉장히 기대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 신사임당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영애 씨의 복귀작이죠. 이 심의라는 중국 심의의 일정 부분 저희가 가이드가 있었어요. 태양의 후예가 그 가이드를 마련해 줬는데 완성을 시켜서 60일 전에 완본을 제공하면 심의가 나와서 중국에서 오픈하는 날짜와 한국 일정을 동시에 맞출 수 있다라는 일정한 가이드가 있었는데 그럼 그 가이드에 맞춰져 있는 60일 전에 줬을 거 아니에요. 신사임당이 그 가이드를 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당국에서 이 가이드를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방영 날짜는 잡혀져 있는데 심의를 연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방영 날짜에 제 날짜에 방영을 못 하고 신사임당을 그러면 방송국에서는 틀겠다라고 할 거고 신사임당 측에서는 이거 먼저 틀게 되면 불법 유출로 중국에 자기네들이 받을 수 있는 수익원이 다 없어지니까 이거를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건 수출을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가이드 자체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니까 제작자들도 이거 어느 룰에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렇다 방송 날짜라는 게 고무줄 누르듯이 몇 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60일 전에 그러니까 완성된 걸 주면 그 사이에 심의를 해서 방송을 할 수 그럴 줄 있도록 해줬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어떠한 하나의 가이드가 깨져버리니까 암묵적으로 깨져버리니까 저희도 이제 중국 돈을 거기에 그런 조항이 있어요. 계약서에 보면 중국의 심의로 인한 문제는 해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받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된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제작자의 책임이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항이 말이 되느냐라고 했는데 저희는 어쩔 수 없다. 심의는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심의가 있고 없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저희한테는 그것이 하나의 제작비의 근본 자원이자 시장을 넓히는 하나의 수단이었었는데 그 수단이 굉장히 지금 불안정해져 버린 거죠. 이것이 굉장히 파이가 커졌었기 때문에 드라마의 퀄리티도 올릴 수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이게 불안한 수익이라면 이 불안한 수익을 안고 가야 되는 리스크가 계속 존재하면서 드라마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큰 드라마를 기획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스타 드라마도 기획을 못할 것이고 스타 작가도 못 쓰게 돼요. 예전처럼 한 2억에서 3억 정도의 주말이나 일일 형식으로 드라마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류성의 드라마가 나올 수 자체가 토양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까 계약이 깨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대표님이 추진하고 있는 다른 게 저는 그러니까 태양의 후예 끝나고 나서 그래도 이 작품이 여러 가지 성과들을 거뒀기 때문에 공동제작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그 계약을 앞두고 있었었는데 그 모든 게 미뤄졌고요. 이건 저만 미뤄진 게 아니라 한국의 엔터업계의 기존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던 것들은 한 군데도 계약된 데가 없습니다. 눈앞에 있던 몇백억이 날아갔다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사드가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는 제 정치적 식견 가지고 하고 싶지 않고요. 단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받아보면 화는 나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렇죠. 꼭 이게 최선이었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조금 이렇게 좀 협의해 가면서 이렇게 좀 할 수는 없었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래도 이렇게 물론 중국이 투자한다지만 워낙 그 태양회가 터졌기 때문에 본인보다는 중국의 투자사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들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사드가 터졌어. 네. 그럼 반응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딱 몸으로 느낌. 아니요. 사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류를 단속하겠다고 광전총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조치에 국가 간의 조치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조치보다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약간 약한 정도의 제재.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드가 3단계까지 확 올릴 수 있는 명분을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쟁사 한마디만 제가 더 할게요. 제가 제일 당황했던 게 뭐냐면 중국 가가지고 중국의 제약자들이 저한테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거짓대로 생각하느냐. 그 다음날 송영선 그러니까. 전 새누리당 의원께서 의원이 중국이 20년 얘기했죠. 전에 거짓대로 다니던 나라의 눈치를 우리가 왜 봐야 되느냐. 그분은 그분의 소신대로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중국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웨이보, 한국의 즉 트위터죠. 트위터에 퍼지면은 이것은 2억명, 3억명이 보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 당국에서 아무리 조치를 한다고 해도 젊은 네티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면은 그걸 못 막아요. 그 흐름을. 근데 얘들이 감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오락보다 애국이 먼저다. 라고 바뀌고 삼성 안 사기 시작하고 한국 사람 니들이 뭔데? 우리 G2야. 이제 와서 조금 까불지 마. 진짜. 그동안 좋아했는데 우리 거짓대로 봐. 기분이 안 좋게 느껴져요. 적어도 지조다급이라면 생각을 좀 하고 얘기해야 돼요. 이것이 본인의 발언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바로 사과는 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중국 당국은 또 네티즌들은 그것을 넓게 퍼뜨리고 있었던 거고 한국의 오락 프로그램 중에 중국을 조금이라도 비하하거나 하는 프로그램을 다 잘라가지고 돌렸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안 좋아진 거예요. 이제는. 지금은 사드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드는 국가 간의 문제도 난 잘 모르겠어. 이런 많은데 그거 다 상관없지. 제가 나한테 거지래. 자긴 G2인데. 우리 지금 미국과 맞짱을 뜨는데 이러니 그냥 그쪽에서 지금 여권이나 모든 조치들 그 관광의 취소나 말산업이 깨지고 이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당국에서는 좀 더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잘 흐름을 가고 있고 그러면 외교를 하면서 잘해도 시원찮을 판에 감정적과 이래 놓으시면 제작자 아니 진짜 손해를 많이 보셨나 봐요. 생각은 있으나 지금 막 이제. 계속 화가 나. 근데 이게요 한일 관계하고 한중 관계가 좀 많이 달라요. 한일 관계 같은 경우에 어쨌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한류의 출발점을 이제 일본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별거대부터 이제 해가지고 그 시작을 했는데 이미 일본 시장은 거의 반토막 나서 다 깨졌단 말이에요. 한일 관계가 그 위안부 문제나 사과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워낙 부딪혔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많은 제작자들이 들어갔다가 이제 거의 다 나왔고 이제 다시 그 한일 관계를 메꿔주고 더 키워준 게 한중 관계였단 말이에요. 컨텐츠 산업에 있어서 엔터 산업에 있어서 한중 관계였는데 한중 관계에서 사드는 치명적이었다. 광전 총국이 작년부터 그 혐오 한국 혐한증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계속해서 한국의 컨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원래 데모할 때 처음에는 리본을 달잖아요. 그리고 좀 이따가 머리띠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단식 투쟁을 하든지 거리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투쟁의 단계가 조금씩 있으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리본을 달기 시작했는데 머리띠도 매기 전에 마스크를 쓰거나 단식 투쟁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러한 행태로 규제가 갑자기 푹 하고 올라가 버렸단 말이지. 이제 이런 상황에 있어서 한국의 엔터 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바로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제작자들은 지난 3, 4개월 동안 모든 계약들이 다 딜레이 되거나 깨져버리는 황당한 상황들을 이제 맞으면서 한국은 이미 조금 있으면 중국의 컨텐츠 하청 시장으로서 전환될 위기 상황까지 이제 온 거예요.
모든 주도권을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의 제작자들이 아직까지는 우위의 우월적인 지위 속에서 협상을 했는데 이제는 중국이 광전총국에서 이렇게 문을 확 닫혀놓고 다시 풀기 시작할 때는 제작자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모든 계약에 있어서 한국에 불리한 중국의 우월한 이 위치로 지위 자체를 가불관계를 바꿔버리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예전에 우리나라 일본 애니메이션의 하청 국가로서 한국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어쨌든 콘텐츠 기획력을 통해서 한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고 우월적 지위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드라는 그 산업적 효과는 이제는 한국을 컨텐츠 하청 국가로 전환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무서운 그 외교적 그 어때요? 서 대표가 보기에 지금 우리 이 양박의 이 협박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콘텐츠 산업이라는 게 꼭 이렇게 유형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 여러 가지의 영향들을 끼치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으로 끼치고 또 한 명의 스타가 그 국가의 호감도를 대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중국과 콘텐츠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았어요 그동안 점점점 따라와서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한 3년 정도 저희가 앞서가고 있지 않나 보는데 저희가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그래도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산업 하나가 지금 너무 허무하게 망가져가는 이 현실이 저는 안타까운 거고 혹자는 그럴 수 있어요. 엔터 산업 정도가 국가의 안보에 비하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분야에서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새끼는 진짜 개무식한 새끼. 네, 시작하면 아니 왜냐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제1위 수출 산업이 2002년부터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맞습니다. 네. 미국 경제 인구의 6.1%를 가장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산업이 또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에요.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직접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밀정 또 얼마 전에 잘 보였던 곡성 이게 미국의 20세기 폭스와 워너브로더스가 직접 투자해서 만든 작품들이거든요. 미국은 엔터 사업을 이제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또 지배하고 자본 담보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컨텐츠의 제작력 혹은 작가들의 역량, 감독의 역량 가지고 이것을 간신히 버텨오고 거꾸로 버텨오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서야 꼽히면서 이거를 고부가치 산업으로 가기 시작하는 이 첫 단추에서 이러한 어떠한 조금의 이 어긋남이 초기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저는 심히 걱정되는 거죠. 예, 하여튼 뭐 추석 특집 우리 비정직 카페 오늘 참 즐겁게 얘기를 시작했다가 조금씩 정치 카페로 변하고 있는데요. 제가 약간 아까 그때 흥분하더라. 너무 흥분하셨어요. 참 재미있는 얘기들이. 그럼 우리 일단 좀 뭐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우리 소식 대표가 좀 향후 또 계획이 있잖아요. 또 우리 마더도 제작하셨죠 옛날에. 네네 마더도 만들고. 김준호 감독이 지금 신작도 프로듀스죠. 네, 옥자라는 작품이고요. 넷플릭스가 투자한 작품이고. 아 이것도 넷플릭스가 미국 자본이 투자한. 네, 미국 자본이 투자한 작품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헐리우드과의 협업에 아마 첫 스타트 작품일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찍었고요. 그 처음으로 이 미국 작품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헐리우드 작품은 비밀 유지 협약서라고 거기다 사인을 한 관계로 제가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고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거예요. 내년 5월이나 6월 사이에 실체가 드러날 거거든요. 뭐 태양으로 돈도 벌지도 못했는데 뭐 괜히 이상한 말 해가지고 그래도 손해를 끼쳐드릴 수 없어서 예 오늘 이상한 말은 다 편집해. 네 컨텐츠 W 대표이사 서우식 대표 모시고 정말 태양의 후예 그리고 앞으로 한중의 어떤 컨텐츠 산업의 미래까지 참 재밌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좋은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추석 연휴 즐겁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